돼.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 연봉 1억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너무 많아. 걔네들 1년 동안 뭐 했나? 시간대별로 어디서 뭐 했나? 이거 다 조사해야 돼. 업무 보고 앞으로는요. 각 정부 부처에 고위 공무원들 자기네들 하루에 뭐 했는지 업무일지 쓰라 그래야 돼. 업무일지 쓰라 그러고 업무 성과들도 기록하게 해야 돼. 온라인에서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새끼 출근해갖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무려 일주일, 2주일째 잘라야 돼. 이런 새끼는. 월급 절반 주지 말아야 돼. 내 말이 맞지? 진짜 일하는 하위 공무원들은요. 과로사에 시달려요. 과로사 위험에 시달려. 고위 공무원들은 연봉은 존나 받고 하는 일이 없어. 이때 또 현대기아차 정규직이면 세상 살만한데 현대기아차 정규직이 계속 줄은 건 아냐? 어? 현대기아 정규직이 계속 줄어드는 건 알아? 정규직이란 이름으로 뽑았는데 알고 보면 비정규직이고 연봉 7천짜리는 2000년 이후로 안 뽑힌 거 알아? 지금 고위공직자 월급 주지 말라는데 계속해서 현대기아차 노동자 얘기하고 앉아있어. 현대기아차에 연봉 7천만 원짜리 정규직은 2002년 이후로 안 뽑혔다고.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뭐 현대기아차에서 정규직을 뽑는다는 거야. 공지가 났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 연봉 7, 8천 아니야. 연봉 7, 8천 아니라고. 뭐 기아자동차에서 정규직을 뽑았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이름만 정규직이고, 예, 이름만 정규직이고요. 연봉은 절반이에요. 옛날에 저기 2000년대 초반까지 현대기아 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면 연봉이 7, 8천이었어. 그런데 연봉 7, 8천인 사람들 다 잘렸어요. 지금 다 줄어들었어. 그런 사람들 다 줄어들고 지금 뽑는 사람들, 예, 그 현대차 초봉 5,900만 원짜리 그거 옛날 얘기라고.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 포만함. 어? 현대차 초봉 5,900만 원짜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봐봐. 어디에 몇 명이 5,900을 받았는지 조사해봐봐. 지금 현대기아 정규직을 뽑는다. 초봉이 뭐 6천만 원이다. 그러면서 7, 8천이다. 그거 옛날 얘기라고. 지금은 돈 그만큼 안 줘. 현대기아 정규직도 그만큼 안 준다고. 이름은 정규직인데 내용이 비정규직이야. 월급이 비정규직이야. 그래놓고 실제로 그러면 현대기아 노동자들 중에 비정규직이 더 많어. 그런데 이 비정규직은 연봉이 얼마야? 3,300이야. 연봉이 3,300인데 그 3,300에서 실수령액 집으로 갖고 들어가는 돈 200만 원이야. 150에서 200이야. 왜냐하면 이 비정규직들은요. 하다못해 잠바도 사서 입어야 되고 장갑도 사서 껴야 되고 그렇다는 거야. 집으로 가져가는 게 150에서 200이야. 그런데 현대기아 이사들은 얼마를 받아? 30억, 17억, 30억, 20억 이렇게 받아. 평균 20억이야. 그래서 실소득으로 따져보면 몇 배야? 1000배인가? 그러니까는 연봉 한 2천 정도 돼. 실소득 연봉 2천 정도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들이 받는 게 실소득 2천이야. 2천만 원이야. 그러면 20억이면 2천만 원에 100배야 100배. 100배. 이사가 또 많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돈을 적게 받는 게 아니라고. 글 돌린 그 이사의 연봉이 17억. 보너스까지 합치면 더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래놓고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돈 많이 받는다고 개지랄을 떨어.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일이라도 하지. 현대기아 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꼬박 서서 일이라도 하지. 고위 공무원들은 뭐하니? 고위 공무원들 뭐하는 줄 알아? 아침에 와가지고 대충 눈도장 찍고 신문 보고 인터넷하고
게임 좀 하다가 점심 2시간쯤 하고 들어와가지고 눈치 보다가 나가가지고 시간 때우다가 저녁 때 그 가외로 일한 것처럼 찍고 가. 사우나 하고. 왜? 무슨 일이야? 별일 없었어? 왜? 에픽하이가 불렀어요, 바보. 그거 먹으면 살찐다니까. 오늘도 제자리 바보처럼 겁을 내 있어 뒤돌아보지 않아 돌아보면 땅을 봐 멈춰 있어 노동자들 열심히 일할 때 님은 캠 키고 투정만 함? 너는 거기다 악플만 담? 나는 방송이라도 하지. 너는 악플밖에 더 달어?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는데 캠 키고 투정만 하니? 너는 그 방송에 와서 악플밖에 더 달어? 그래서 오늘 빙빙 쏠려 아니 우리 공사탕이요. 요새 피자, 햄버거, 뭐 통닭 이런 걸 자꾸 시켜 먹어. 근데 얼굴이 조그매져. 이거 애인 생긴 거지. 서초구 비리맘님 감사합니다. 몸에다 도청장치 잘해야 돼. 너 키 크냐? 키 더 컸냐? 얼굴이 조그매졌어요. 지금 우리 딸 키 68이야. 아무래도 저 첫사랑이 생긴 것 같아. 저 얼굴이 너무 이뻐. 조그매지고 있어. 아니 어떤 애가 들어왔는데 너무 이쁜 애가 들어온 거야. 우리 딸이잖아. 특별법을 재정님 감사합니다. 프란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우리 딸 이제 그 사건 알아요? 렌즈하고 안경 사건. 네, 프로망스님 감사하고요. 브로콜리 조아님 감사하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아니야 지금 계속 2년째 168이야. 우리 딸이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안경을 쓰면 눈이 2분의 1로 줄어들어. 조준혜님, 경훈이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인상이 좋았어. 근데 이마가 너무 넓어 보이는 거야. 친구들이 이마가 넓다고 계속 놀린 거야. 그리고 저기 렌즈를 사달라고 막 그랬어. 렌즈를 사줬어. 너무 이뻐졌어. 별다방 청년님 감사합니다. 예. 렌즈를 사줬더니 너무 예뻐졌어. 친절한 택시님, 나무사랑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은 지금 소프트렌즈, 하드렌즈 너무 비싸더만. 하드렌즈 너무 비싸. 순둥이님 감사합니다. 소프트렌즈를 끼고 있는데 잘 쓰고 있어요.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지금 뭐 노동자의 뭐 현기차 노동자 월급 정규직이 얼마다고 개지랄 떨 새끼들아. 그래도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자동차라도 만들어.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자동차라도 만들어.
연봉 1억씩 받아 처먹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 걔네들 월급 다 토해놓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어? 현대기아차, 네가 현대기아차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를 욕을 하는 거겠지. 실력돼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 네가 왜 욕을 하냐고. 어? 지금 고위공직자들 뭐가 문제야? 특채야, 특채. 특채가 뭐냐 하면요, 공채가 아니라 특채예요. 공채하고 특채의 차이점. 공채는 공개적으로 누구를 뽑는다라고 알려. 그래서 많은 경쟁자들이 엄정한 경쟁을 해서 한 사람 뽑는 거야. 근데 요즘에 고위공직자들 다 특채야. 특채는 뭐냐? 자기네들이 특별 채용이야. 그래서 기준이 애매한 거야. 기준이 애매한 지네들 자식들을요, 특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규직으로 특채를 해. 이거 정규직 특채는 금지해야 돼. 정규직 특채는 금지해야 된다니까? 결국 자격도 안 되는 새끼들을 막 정규직 특채를 해갖고 5급 공무원씩 턱턱 안 끼고 있어. 이 쳐죽일놈의 새끼들이. 일도 안 하면서. 그래서 국가의 세금은 엄청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그거 한 놈이면, 그 한 자리면요, 구급 공무원 5명 써요. 일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연봉 1억을 받는 그 사람 월급이면 구급 공무원 15명은 쓸걸? 그지? 그렇게 지금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위 공무원 숫자가 엄청 늘어났어. 그 사람들한테 지출도 엄청 늘어났다니까? 그래놓고 이 하급 공무원을 안 뽑아가지고 일선 하급 공무원들은 과로사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심각한 문제야. 자, 그래서 이제 민생 이야기, 어머, 첫 번째 주제에서 너무 많이 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해야 되는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나라의 빚만 늘어. 재벌들한테는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한테만 악착같이 받아 처먹고, 나쁜 새끼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호시행제라는 거 들어봤어요? 옛날에 보호관찰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 청주 보호관찰소에서 2005년에 너무나 극심한 인권 침해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 보호관찰 제도를 없앴어요. 2005년에 그 보호관찰 제도를 없앤 거야. 그럼 보호관찰 제도가 뭐냐? 형기를 마쳤으나 얘는 아직 사회로 내보내기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애들을 몇 년 동안 더 사회랑 격리시키는 수용소야. 근데 이 수용소에 가둬놓고 막 삼천교육대 마냥 막 인권 유린이 심했어. 청송보호감호소 사건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이 없어진 제도인데 박근혜가 그걸 부활시킨대. 입법 예고를 했어. 이름만 바꿔서 입법 예고를 했다는 거야. 형량을 마친 범인들을 더 몇 년 더 구금해둘 수 있는 보호시행제? 보호관찰 시행제인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입법 예고를 해놨다는 거야. 그래놓고 대상을 누구로 한정했냐 하면 아동 성폭력 범죄자, 아동 대상 중범죄자에 대해서만 몇 년 더 가둬둔다는 거야. 그럴싸하잖아. 그죠? 그럴싸하지. 문제는 뭘까요? 이게 만들 때는 그런 애들 잡아넣을 거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정치범 수용소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죠? 실제로는 정치범 수용소.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이 그랬다니까? 흉악범들을 가둬둔다고 그러면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자기를 비판하면 잡아다 쳐넣었어요. 지금 그때랑 똑같아. 그 대상을 확대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일단 만든 다음에 생각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 형량이 너무나 미약하잖아.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미약해. 심지어 뭐도 있었어. 교사들 중에 성범죄 제자들을 강간했는데 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라고 지금도 선생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야. 우리나라 성범죄자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그냥 풀어줘. 그런데 이 합의는
거의 협박과 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외국은요, 성범죄에 대해서 합의가 없어요. 합의제도라는 게 없어, 성범죄가. 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 저지르면 최소 25년이야.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했어. 강제가 아니라 좋아서 성관계를 해도 25년이야. 아니야, 17년? 17년형이고 17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고, 미성년자를 강간을 하면 최소 25야. 25년 이상이야. 아동대상 성범죄자가요, 그렇게 외국은 형량이 높아. 그런데 우리나라 형량 12년 이러잖아. 법정 최고가 12년이야. 이번에 17년으로 늘었나? 그런데 17년형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중간에 다 합의를 해버려요. 그 합의 제도를 왜 뒀냐? 권력자들이 범죄 저지르고 빠져나갈 구멍으로 합의 제도를 둔 거야. 그래서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합의 제도를 두면 안 돼.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합의를 무시해야 되는 거야. 그 합의가 협박을 한다니까. 보통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부모들이 좀 부실하거나, 그래서 애들이 바깥에 막 가출해서 돌아다니다가 붙들려서 성범죄에 희생이 되면 부모들하고 합의를 하는 거야. 부모들한테 돈 몇 푼 주어주고 그 애들이 당한 그 고통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동 성범죄가 합의를 보는 상황이야. 이건 합의를 금지해야 된다니까. 조두순 12년형이야. 조두순 12년형이라고. 12년밖에 안 살아. 그래서 지금 이 보호치료 보호시행제도 지랄하지 말라 그래. 그냥 아동 성범죄자, 아동 대상 범죄자의 형량을 25년, 30년 늦추면 되는 거, 늘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인권이 침해된대. 그래서 보호시행제를 둔다는 거야. 지랄하네. 야, 형량을 20년으로 늘리는 건 인권 침해고, 그 수용소로 바꿔놓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 무슨 거지 같은 주장이야. 니네가 언제부터 인권을 그렇게 생각했어? 아동 성범죄자한테 인권이 무슨 인권이야? 기본적으로 아동 성범죄자는요, 형량을 25년 이상, 30년, 40년 때려야 된다니까. 그럼 뭐하러 돈 들여서 따로 만들어, 수용소를? 근데 이걸 만들려는 의지가, 목적이 있어. 이거 삼천교육대야, 제2의 삼천교육대. 정치범 수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지금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거다. 그래놓고 실실 늘려가면, 대상을 늘려가면서 정권 비판하면 잡아가려고? 잡아가서 거기다 가둬두고 삼천교육대 마냥 그러려고? 절대 반대야. 절대 반대. 아동 성범죄자들은 형량을 늘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의도라니까. 즉 독재 정부가 했던 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 지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무능 대처를 비판한 전교조 교사한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며. 30일 날. 지난 5월 달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무능 대처한 청와대 게시판에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퇴진하라고 교사가 글을 썼대. 구속영장을 발부했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전교조 교사라서. 전교조 강성교사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3명한테 구속영장, 전교조 교사 3명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야. 미친 거지.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허접했으면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이 됐겠냐고. 지금 정부가요, 구속영장 청구를 너무나 남발하고 있어. 너무나 남발하고 있어. 오죽하면 이 정부에서,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하겠냐고. 웬만하면 박근혜 정부의 협조적인 이 법원이 오죽 부실하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겠냐고. 이거 지금 대한민국 검찰 미쳐가는 겁니까? 이게 무법 막장 정부야. 그뿐만이 아니야. 이번에 또 그 간첩 사건, 뭐?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무혐의 처리 났다며. 어? 그 얘기 좀 갖고 와봐. 간첩 사건 또 무죄. 지난번에 유우성 때도 그렇게 무리하게 중국 문서까지 위조했다 걸려갖고 국제적 개망신을 당하더니 이번에 또 간첩 조작 사건, 간첩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또 무죄 판결이야.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함께 읽는 뉴스에 없는데? 있어? 잠깐. 아, 여기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요, 기본을 벗어나고 있어. 기본을. 간첩 사건 또 무죄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홍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정보원의 신뢰가 완전 바닥에 곤두박질 칠 양상이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특수 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홍 씨는 지난 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2013년이죠. 2013년 6월에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 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13년 8월에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약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결국 이 간첩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야. 재판부는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서 경찰 신분의 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조서를 비롯해 검찰이 홍 씨를 피의자로 불러들여 작성한 1에서 8회 신문조서 등 직접 증거들에 대해 이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뭔 얘기냐? 한마디로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간첩 정황 증거들도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자백은 강제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홍 씨의 주장을 법원이 전면 수용한 것으로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에 대한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우성 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이후 기소된 사건이란 점에서 국정원이 간첩 증거조작 파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월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발표됐고 보수 언론은 이를 보위사 직파 간첩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다. 판결 소식을 접한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트위터를 통해 두 번째 간첩 조작이 법원에 의해서 공인됐습니다. 보위부 직파 간첩 무죄 선고라면서 국정원은 유우성 사건에서 이후에도 쭉 조작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게 돼지목의 진주목걸이입니다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박정희 전두환 때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 간첩을 만든 뒤에 사형까지 시켰어. 그래서 박정희 때 사형당한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고문으로 간첩 만들어갖고 사형시킨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나중에 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 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배상해줘야 돼. 국민 세금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 아버지가 했던 잘못된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 어? 이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자꾸만 간첩 조작하고 그로 인해서 정부에다가 피해보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게 늘어나면 그거 우리 국민들이 다 물어줘야 돼. 뭐 하자는 거지? 게시판에 대통령 비판글 썼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가짜 이 증거 부족으로 증거도 없는 간첩 조작 사건 또 저지르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간첩 조작 2번째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요 판사들 중에 박근혜 말에 껍벅 죽는 판사들이 일부 있고 실제로 옛날에 박정희 때 그렇게 판사들이 박정희가 시키는 대로 사형 선고를 했던 거 그거에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판사들이 있어요. 박정희 때 시키는 대로 죄 없는 사람을 증거도 없이 증언만 가지고 자백만 가지고 사형 선고했던 판사들 나중에 이름 다 떠돌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죄 없는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에게 무고한 시민에게 무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 그 이름 정권 바뀌면 다 나와. 이름 다 떠돈다고.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 양심적인 판사들은요 이런 거 유죄 판결 못 한다고. 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국회의원 구속영장 남발했다 걸렸지? 전교조 구속영장 청구 남발했다가 지금 기각됐지? 경찰 모욕대 확대 적용했다가 이거 지금 뉴스에 나왔죠? 실탄 사용을 남발하고 있죠 지금. 어? 실탄 사용 남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어저께 고문훈련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랬다가 10명의 특수부대원 중에 3명을 질식사 시켰잖아. 그런데 그 훈련을 했던 그 누가 훈련을 시킨 그 교관은 그런 훈련 지는 안 해봤대. 그 얘기 몰라요? 어제 큰 사건이었는데 고문 대비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서 특수부대 10명이야. 그러면 얘네들 10명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훈련했겠냐고. 마지막으로 고문을 참는 훈련을 시킨다고 그 뭐 비닐을 씌워놓고 묶어놓고서는 방치를 한 거야. 그래서 2명은 죽고 질식사라고 1명은 중상이래. 그래서 지금 나머지 1명도 거의 회생불능이래잖아. 이게 질식으로 인한 회생불능 상태야. 미쳐가고 있는 거지. 미쳐가고 있는 거야. 실미도 사건이 떠오르지 않아요? 실미도도 박정희 때지. 아니 지금 박근혜는 지금 자기 아버지의 정치를 재현하는 게 목적이야? 실미도가 박정희 때였잖아. 나는 이 사건 딱 보면서 실미도 생각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요 그 무슨 행정법원에서 그 100년 전쟁을 뭐 편파라고 얘기했잖아. 그 판사가 5.16이 혁명이라 그랬대. 이거 판사들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5.16이 혁명이라는 사람을 이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판사를 계속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난 대한민국 판사들한테 묻고 싶어. 어떻게 5.16이 혁명이야? 쿠데타지. 그 판사가 5.16을 혁명이라고 규정했대.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판사가 민주주의 국가에 판사 자격이 있느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판사가 판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난 이거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대한변협이든 이거 대한민국 판사 출신들이든 그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헌법을 위배한 판사야.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위배한 거라고. 5.16은 군사 쿠데타예요. 4.19는 혁명이고. 어디서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을 해? 이게 지금 응? 지금 이제 아까 보호관찰제 부활했지?
기도하고 있죠. 전교조 구속영장 남발,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구속영장 남발, 경찰 모욕죄라 그러면서 아무나 뒤로 수갑 채워서 지금 잡아들이고 있지. 실탄 사용을 남발하고 있지. 군부대에서 실미도가 지금 재현되고 있지. 끊임없는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는데 윗대가리들은 책임을 안 지고 있어. 자, 이거 지금 딱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기다 간첩 조작. 2번이나 간첩 조작했지,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민주국가야? 이거 비정상이에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30대들이 거리로 나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 분명히 문제 있잖아. 양심적 지식인들, 양심적 교수들, 나는 이거 거리로 나와야 된다고 봐. 그리고 이 대학생들은요, 뉴라이트 성향의 교수들 수업을 거부해야 돼. 대학생들 중에 학점 따기 쉽다고, 이 뉴라이트 교수들이 실력은 없으면서 학점 따기가 좋대요. 성적을 잘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뉴라이트 교수들의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한다는 거야. 대학생들은 뉴라이트 교수의 수업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양심적 지식인들은 거리로 나오고, 30대 지금 청년 실업의 희생자들 거리로 나와야 돼. 거리로 나와서 대한민국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현 정국의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식인들과 학생들과 뭐 30대가 거리로 나온다고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옛날에 4.19 때 거리로 나왔었고 60대 거리로 나와서 뒤집어 놨지만, 그 뒤에 문제가 뭐였냐면, 그 뒤에 만들어낼 민주정부의 역할, 민주정부의 과제, 이걸 분명히 하질 못했어요. 분명히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뭐였어? 지금까지 이렇게 독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진짜 이 땅에 필요한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대로 집행할 새롭고 강한 야당이 필요해요. 민주주의 원리에 동의하고 민주주의 방식대로 헌법에 따라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예. 지금 문성근 선수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 모바일 정당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그죠? 모바일 정당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문재인 의원도 모바일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예. 그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네트워크 정당, 예. 그 네트워크 정당이 현재 뭐 박영선이 있는 이 시스템을 그냥 네트워크 정당화 하자는 거냐 아니냐,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 네트워크 정당을 우리가 접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접수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정말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런가요? 비슷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전자투표 찬성해. 나는 전자투표 찬성이야. 전자투표 찬성하고요. 차라리 그 모든 결과를 공지해야 된다고 봐. 모바일 투표를 해서 모바일 뒷번호, 모바일 자기 뒷번호하고 투표 내용하고 나는 공지해야 된다고 봐. 왜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개표 부정했다고 지랄하는 애들 얼마나 많어? 개표 부정이라며. 그러면 전자투표도 반대하고 개표 부정이라고 그 결과도 못 믿겠다 그러고? 나는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예, 내 투표 결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나는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봐.
모바일 투표를 하고, 모바일 투표를 하고, 끝번호 4개나 2개 공개하고, 그 다음에 뭐, 가령 나의 생년월일을 공개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니까, 나의 생년, 그 다음에 끝번호. 그러면 내가 내 기록이 정확히 반영이 됐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 자기만 아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 네트워크 정당이 난 더 맞다고 봐. 그리고 모바일 투표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 개표기 문제 없던데요. 개표 참관했는데. 그렇다니까요. 개표기에 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개표에 문제 있다고 지랄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나한테 계속 메일 보내고 계속 문자 보내고 개표 부정에 대해서 왜 안 다루냐고. 미칠 것 같아 나. 이 사람들은 스토킹,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 고소하려고. 나한테 또 한 번만 메일 보내면 개표 부정 문제에 대해서 왜 다루지 않냐고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면 스토킹으로 난 고소할 생각이야. 스팸 메일로 하면요, 또 다른 번호로 또 다른 사람이 또 해. 나의 심리적인 압박을 줬다 이렇게 하고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다 고소할 거야. 자, 그래서 하여튼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야 돼. 내가 볼 때요, 100만 명 정도가 이 네트워크 정당에 가입을 하면 100만 명의 당원이 움직이는 정당이면 이게 국민 4,8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잖아? 그러면 이건 함부로 못 움직여요. 이거는 특정 세력이 좌지우지 못해. 100만 명의 당원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그리고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 가입만 해서는 의미가 없어야 돼. 나는 이거 가입, 자기 모바일 폰으로 하게 해야 된다. 자기 휴대폰으로 가입하게 해야 되고,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자가 3,800만 명이야. 스마트폰 가입자가 3,800명인데, 그 스마트폰으로 가입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몇 명이나 된다고. 그리고 정부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중고폰 사면 됩니다. 중고 스마트폰 사가지고요, 쓰면 돼요. 그래서 나는 스마트폰으로 꼭 자기 본인 인증된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정당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당대표도 모바일 투표하고, 당 정책에 대한 찬반도 모바일로 투표하고, 소식지도 모바일로 받아보고, 아니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저렇게 카톡으로 몇십 명씩 돌아가면서 돌리는데 야당은 왜 못하냐고. 카톡 같은 시스템으로 같이 정보 교류하고, 분야별 주부를 위한 공약, 뭐 난 학생이니까 학생 주부이면 주부를 위한 공약, 학생을 위한 공약, 주부 언론인이면 주부를 위한 공약, 언론인을 위한 공약 확인하고, 토론하고, 투표하고.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데 정치는 왜 못하냐고. 예? 요금 부담이 많다. 와이파이 존이 얼마나 많은데, 와이파이 존. 공공기관은 다 공짜 와이파이 존이에요. 예? 공공기관은 다 공짜 와이파이 존이야. 그러니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서 하면 부담 없어요. 그리고 중고폰 사면 요금 부담 없어. 중고폰 사가지고요, 제일 저렴한 게 34,000원짜리야. 어른들이 쓸 수 있는 제일 저렴한 스마트폰 비용이 34,000원이거든요.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잖아.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부담이 돼. 대한민국 주인 노릇한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걸 못한다 소리가 나와. 한 달에 34,000원도 못 써?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인데, 나의 생계, 나의 정치, 나의 경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인데 그 34,000원이 없어갖고 못해? 그게 비싸서 못하는 어르신들은요, 안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네. 그것도 비싸다는 어르신들은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왜 그걸 걱정하나? 그걸 우리가 왜 걱정해? 그게 비싸다고 안 하는 어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고마운 거지. 안 그래? 그걸 우리가 왜 걱정해요? 예.
그게 아까워서 안 하겠다는 어르신들에게는 자유를 드리세요. 그죠? 왜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실까? 그 어르신들 그 돈이 아까우시면 그냥 냅두시라고 하세요. 네.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잖아. 다른 거 아끼고 차라리 스마트폰으로 정치 참여해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라. 그 다음에 임대주택 의무화. 임대주택을 거부하는 아파트는 아예 지금 임대주택을 왜 못 짓느냐 하면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요구가 높아. 전셋값이 너무 오르니까. 근데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반대해.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민영 아파트들이 반대를 해. 그래서 민영 아파트를, 그 임대주택을 못 짓는 거야. 공터가 있어도요,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서 못 짓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임대주택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아파트 정문을 막아버려야 된다고 봐. 못 나오게 해야 돼. 니네 아파트 안에서 다 살아라. 길에 나오지 마라. 길이 공공재인데 길에 왜 나오냐. 도로도 이용하지 마라. 너네 학교도 보내지 마라. 그래야 돼 아주. 임대주택 사는 애들을 실제로요. 아주 못돼 처먹은 아파트들은 임대주택이 여기 있고 민영 아파트가 여기 있고 길이 다 통해. 다 통해서 여기 학교가 있어. 그런데 이게 후문이야. 임대주택 후문, 골목. 이게 그 민영 아파트 후문, 정문, 초등학교. 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후문을 막아버렸어. 임대주택 애들이 지네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서 학교 가는 거 꼴보기 싫다고. 시끄럽고 더러운 애들이 자기네 민영 아파트를 지나가는 게 꼴보기 싫다고 후문을 막아버렸어. 그런 아파트들은 정문도 막아버려야 돼. 정문도 막아버려야 돼. 이거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그 가방을 지고 20분을 돌아서 가야 돼. 5분이면 가는 학교를 저 아파트 단지를 멀리 돌아서 20분 동안을 걸어가야 돼. 그런 아파트들은 나는 정문도 막아버려야 된다고 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주민은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걔네가 임대주택 사는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니? 그 애들이 임대주택 사는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애들이 무슨 죄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 여러분들은 망치 부인이 인트로를 하면 왜 정치 뉴스 안 해요? 막 그러잖아. 꼭 정치 뉴스 얘기해달라고 지랄지랄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욕심을 버려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에 깨달음을 가져라. 모든 신은 하나로 통하는 거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다. 그 얘기를 내가 몇 시간씩 앞에 하잖아요. 요즘에 2시간씩 계속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메시지예요. 지금 이 지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욕심들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요. 지금 이 사회가 운영이 안 돼요. 유지가 안 돼. 이게 유지가 안 돼. 어떻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 앞을 지나간다고 문을 잠그고 통행을 못하게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 국민 자격이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냐고. 민주주의 국가는 공동체를 전제로 해요. 국민 전체가 모든 인간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야. 그 애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간다 해서 뭐 얼마나 큰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그런 아파트들은 나는 정문도 막아서 그 아파트 주민들 못 나오게 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그런 아파트에게는요, 예, 그 아파트에서 벌금을 걷어가지고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의 셔틀버스를 운영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벌금을 내라래요. 각 동별로, 각 호실마다, 집집마다 매달 10,000원씩 내라 그래갖고 그 돈을 모아서 그 임대 아파트 아이들을 학교로 태워다주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된다고 봐. 책임을 지게 해야지. 그렇게 애들 못 지나다니게 하는 아파트는요, 정문 막아놓고 나올 때마다 도로 이용료 1인당 10,000원씩 내라고 그래야 돼. 너네는 왜 그 도로로 다녀? 너네같이 혐오스러운 애들이 도로에 다니면 대한민국 질 떨어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욕심을 버려라. 어?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자, 지금 이제 이 자사고 논란이 심각해요. 그죠? 자사고 논란.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그 자사고를, 그러니까 그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정책을 계속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자사고를 손보겠다. 그러면서 그 인원이 미달되고, 자사고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자사고를 그 자사고 권한을 뺏겠다. 공지했었죠. 그죠? 예. 그 자사고에 대해서 자사고를 손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자사고들의 문제가 뭐냐면 미달인 데가 있어. 그리고 애들이 자사고에 들어왔다가 전학을 가. 왜냐하면 이름은 자사고인데 선생님은 옛날이야. 옛날식 선생님들이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면서 이름만 자사고고 등록금만 더 비싼 거야. 등록금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비싸대. 체험활동비, 수학여행비, 모든 게 다 비싼 거야.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라는 게 뭐냐면 자율형 사립고라는 거예요. 이게 이명박이 만든 거야. 이명박 전에는 없었어. 이명박이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해가지고 이명박 정권 중기에 이게 생겼어. 자율형 사립고가. 이 자율형 사립고가 뭐냐면 그 사립학교들 중에서 학교 학사 일정을 자율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 이수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목들을 막 뭐라 그러나 3년에 배울 걸 2년에 압축해서 막 배워버리고 3학년 때는 수능 준비만 시키고 이렇게 하는 학교야. 그게 자율형 사립고예요. 예. 이 자율형 사립고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등록금이 더 비싼 거야.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안 되지. 그죠? 국가 예산에서 전혀 지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예산 지원을 받아. 심지어 한 학교가 200억을 받은 데도 있어. 승마장 짓고. 이 자율형 사립고는 기본적으로 부자들만 들어가는 거야. 가난한 집 애들은요, 거기서 감당이 안 돼. 등록금이 비싸가지고요, 감당이 안 돼. 그런 학교를 짓고 지들끼리 운영을 하려면 국가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안 받아야지. 등록금만 받아서 운영하고 한 푼도 국가에서 지원받으면 안 되지. 지원을 받아. 그게 문제야. 결국 이게요, 애들의 등급을 매기는 거야. 고등학교 등급을 그렇게 매겨서 이게 고등학교 평준화가 전두환 때 됐거든요. 고등학교 평준화를 전두환이 시켰어. 이게 이승만 때는 중학교부터 비평준화였어. 초등학생들이 좋은 중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봤어요. 이승만 때는. 그러다 박정희 때 중학교는 평준화가 됐어. 그리고 고등학교를
비평준화. 고등학교 시험 봐서 갔어. 그러다가 전두환이 되면서 전두환 때 고등학교도 다 평준화를 했어. 그래서 그냥 가까운 학교에 가는,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된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던 걸 이명박이 순식간에 되돌린 거야. 이명박이 순식간에 되돌리면서 자율형 사립고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로 싹 빠져. 그러면 그런데 이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에는 시험을 딱 한 번 봐서 진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안 되잖아. 만약에 그 학교에서 시험이 떨어졌다. 그러면 일반 인문계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일반 인문계를 졸업하면 아무리 거기서 내신 1등급, 전교 1등을 계속해서도 연고대를 못 가. 인문계는. 이과에서는 연고대를 간 애들이 있어. 후진과. 일반 인문계 졸업해가지고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애가 연고대를 못 가. 서울대 연고대를 못 가요. 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1등급 한 애하고 자사고에 5등급하고 둘 중에 자사고를 뽑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고. 예. 서울대 연고대를요, 인문계는 못 가요. 그리고 그니까 문과 있잖아, 문과. 문과 계열은 못 가고 이과 계열만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왜 무슨 저기 포항공대하고 의대나 이쪽으로 막 애들이 빠지잖아. 그리고 나니까 이과 애들은 서울대 연고대에 가는 애들이 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 인문계 졸업생 중에 이과는 서울대 연고대를 가. 근데 이 일반 인문계에서 문과 1등을 한 애가 잘 가봤자 성대, 잘 가봤자 성대, 뭐 한양대, 뭐 이런 수준을 가는 거야. 그 애들이 갖는 그 열패감이 너무너무나 큰 거야. 여러분 학교 2013이라는 거 봤어요? 학교 2013? 드라마예요. 학교 2013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거기 송하경이란 여자애가 나와. 걔가 특목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일반고에 간 거야.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일반 인문계고 애들은 무슨 대학 사정관, 입학사정관이나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 기준이 달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특목고를 떨어진 애들이 상위 10% 정도야. 나머지 90%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어차피 선생님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학교에 와서 자는 거야. 그리고 자는데 깨우면 신경질내고 애들도. 그리고 얘네들이 일어나서 떠드는 것보다 자는 게 낫다고 생각해.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 공교육이 개판이 돼 있어. 이게 결국은 자율형 사립고라는 괴물을 이명박이 갑자기 만들어서 집어 던져서 생긴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 시청자 중에 하나가 집 앞에 경희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경희고를 갔어. 근데 부모가 장애인이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간 거야. 근데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갔는데 나머지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도저히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나한테 몇 년 전에 상담 전화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뭐였어? 인생 상담 코너에서. 소위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 꽃보다 남자에 나온 그런 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뭐였지? 상속자들. 거기서 나왔던 그 이상한 짓거리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대. 실제 학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너무 심화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들어간 애들이 중간에 다 그만둔대. 그러면 성적으로 못 들어온 부잣집 자식들이 그 빈자리에 들어온대. 기가 막히는 거야. 나는 그게 드라마에 있는 줄 알았어. 실제 있대 그런 일이.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하면 사복을 입잖아. 사복을 입으면 애들이 전부 다 몇백만 원짜리 명품을 입고 온대. 근데 일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어떻게 입냐고. 일반 티셔츠를 입고 하면 이건 어디 거야? 그걸 물어본대잖아. 그리고 비싼 게 아니면 막 왕따 시키고. 실제 그런 데는 거야. 이게 미친 거 아니니? 이게 미친 거지. 드라마, 난 그게
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 사배자 나는 상속자들 드라마에서 픽션으로 만들어낸 건 줄 알았어.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대는 거야. 미친 거야, 미친 거. 자, 그래서 내 말이, 그럼 이런 구조로 애들을 키워내면 애들이 정상이 되겠냐고. 이런 구조로 애들을 키워내는데 애들이 정상적인 인간형으로 자라겠냐고. 그런 학교 나와서 군대 꽃보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가서 임병장이나 윤일병 죽이는 거지. 어? 정말 교육이 잘못됐어요. 정말로 교육이 지금 잘못됐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중에서 8개를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조희연 교육감이 8개 학교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지나친 선행학습. 지나친 선행학습 때문에. 왜냐면 이 선행학습은 그 박근혜 정부에서 선행학습 금지시켰잖아. 그죠? 선행학습을 금지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그에 따라 선행학습이 지나친 학교는 그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 기준으로 8개 학교를 정한 거야. 그런데 그 8개 학교가 아주 비싸고 잘 나가는 자사고인 거야.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어. 소위 있는 집 애들이 가는 자사고인데,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하는 자사고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잘 나가는 학교들 갖다가 그 자사고 자격을 박탈하겠다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되게 당당하게 그 자사고 교장들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 법적 투쟁하겠다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박근혜가 선행학습 금지시킬 때 그때는 왜 법적 투쟁 안 했어? 박근혜의 원칙대로 그 선행학습하면 안 됐는데 선행학습해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데 왜 법적 투쟁을 해? 박근혜는 무섭고 조희연은 만만해서? 박근혜는 무섭고 조희연은 만만해서? 뭐 하자는 짓거리지? 나는 자사고 없애야 된다고 봐요. 모든 자사고를 없애야 된다고 봐. 모든 자유형사립고를 나는 공립학교로 그냥 바꿔야 된다고 봐.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바꿔서 평준화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요, 우리 조카가 소위 이제 서울이 전부 다 평준화되어 있을 때 비평준화 지역에서 그 학교를 갔어. 중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일산 쪽에 살았어. 그럼 이제 일산 쪽에서는 제일 그 잘 나간 학교가 백석고등학교였어.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한 애가 백석고등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삼류고등학교가 있었던 거야. 근데 소위 이제 중학교 때 다 친하게 지냈대.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어떤 애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났다든가 누굴 만났는데 백석이 그 뒤에 평준화가 됐대. 경기도가 이제 평준화가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백석고는 동문회를 따로 한대요. 평준화 이전 동문회, 평준화 이후 동문회. 대학별로 동문회를 따로 한대. 걔네들은 우리 후배 아니야, 그런데.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옛날에는 다 친하게 지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아이가 굉장히 친하게, 우리 조카 성적이 중간쯤이어서 공부 잘하는 애랑도 친했고, 공부 못하는 애랑도 친했던 거야. 근데, 걔네는 우리 후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야. 또 하나는, 그래도 중학교 때는 똑같은 얼굴로 다녔던 애들인데, 너 어디 가니?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삼류고등학교에 간 애가, 우리는 원래 우리 학교 원래 쓰레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삼류고등학교를 간 애가 되게 착한 애였는데, 우리 애들이 다 쓰레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중학교 때까지는 다 똑같이 친하게 지냈던 애들인데, 고등학교를 그렇게 딱 가고 나니까, 스스로를 자기는 쓰레기다. 혹은, 경쟁에서 오지 않은 건 자기 후배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우리 조카는 그 평준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능력 있는 엘리트가 되겠다는 걸 왜 방해하냐 라고 욕하는 님들아, 서울대 법대 나와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 애들 봐봐. 잘하디? 최고 엘리트 서울대 법대 나와서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는 의원들 봐봐. 그래 엘리트답디? 엘리트 교육은 지랄 연병. 공부 잘한다고 명문대 좋은 과를 나왔다고 엘리트가 아니야. 공부 잘한 쓰레기일 뿐이지. 응? 그래 연대 법대 나와서 지검장, 어? 검사장 해가지고 봤지? 길에서 딸딸이 치는 거. 응? 연대 법대 나와가지고 검사장 하면서 길에서 딸딸이 치다가 걸리는 거 봤지? 명문대 뭐 우수한 과를 졸업하면 엘리트? 진짜. 이 미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돼. 이게 수십 년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대로 가놨는데 이명박 박근혜 6년 만에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나는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나는 보류해야 된다고 봐요. 예. 미니별 또또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교육감이, 조희연 교육감이 임기가 4년이잖아. 임기가 4년이면 나는 먼저, 난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지금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자사고를 폐지해라. 그렇게 섣불리 그런 내용을 얘기해서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건 난 너무 성급했다라고 봐. 무슨 얘기냐? 도리어 일선 공립고등학교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바꾸라고 이야기할 건지 그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그래서 일선 학교들이 요즘에 학교 다닐만 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야 우리가 굳이 비싸게 자사고 가서 가느니 일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인생을 내 아이에게 의미 있게 살게 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국민 여론으로 자사고에 점수를 매기게 하고 자사고에 대해서 비판 여론들을 만들어내서 그때 가서 쳤어야지. 지금 나와 있는 이 자사고 8개 교 자격 박탈 이야기는 굉장히 준비가 부족해 보여요.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라고 봐. 조희연 교육감이 적어도 망치부인 방송에라도 한번 나와서 왜 현재 자사고의 문제점은 뭐고 이 8학교의 문제점은 뭔데 얘네들을 그래서 이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지금 자사고를 심사 중에 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망치부인은 너무나 이미지가 안 좋아서 못하겠으면 고발뉴스 이상호든 손석희 프로든 아니면 뉴스타파든 진지하게 왜 자사고에 대해서 고민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공중적인 여론을 펼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막는다고 봐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교육 공무원들 중에 일부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조희연 엿먹이려고 성급하게 발표했거나 아니면 조희연 교육감이 미숙했거나. 난 그렇게 봐요. 서울시 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조희연 교육감 엿먹이려고 성급하게 터뜨렸거나 아니면 이 조희연 교육감이 좀 미숙했거나 행정적으로 미숙했거나. 지금 교육감 된 지 이제 이번이 2달째잖아요. 그죠? 이제 실제로 실무가 2달째인데 나는 이번 달에 내가 기대했던 건 공립고등학교 교육화를 어떻게 할 거냐. 예. 공립고등학교를 어떻게 공교육을 살릴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팩트TV 불러다가 생중계하고 망치부인이 실시간으로 그거 중계방송도 좀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진행하는 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국민들하고 토론하길 좋아했어. 그래서 수시로 방송 출연해서 토론하고 자기의 정책을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설명하는 걸 그 조중동이 씹어대면서 전파 낭비라는 둥 개지랄해갖고 방송 출연을 많이 못했어. 그래서 국정TV, KTV인가? 그걸 만들어서 거기라도 막 얘기하고 그랬다고. 청와대에서 막 그래서 글도 올리고 그렇게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는 조희연 교육감이 가려고 한 방향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모든 자사고를 없애야 된다. 아니면 모든 자사고에 공립 지원을 끊어야 된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모든 자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나는 금지해야 된다고 봐요. 지들 멋대로 교육 짜가지고 지들 멋대로 특권의식으로 살아갈 거면 나는 모든 국가 지원을 금지해야 된다. 모든 국고 지원을 금지하고 지네들끼리 버티라고 하든가 아니면 자사고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옳지 않아요? 아니 국민 세금, 우리 가난한 세금들이 세금 더 많이 내. 그런데 왜 부잣집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다가 국고 지원을 하냐고. 우리 가난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는 선행학습 금지돼서 선행학습 못해. 부잣집 애들만 선행학습 하는데 왜 거기에 우리 세금으로 국고 지원을 하냐고. 그죠? 나는 자사고에게 요구합니다. 국고 지원을 일체 안 받고 니들 멋대로 하든가 아니면 자사고 자격을 반납하든가 둘 중에 하나래라. 부자들한테 장학금 받아갖고 특수학교 운영해. 대신 괜히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낸 세금 낭비하지 말고 다 토해놔. 자유형 사립고 돼서 국고 지원 받은 거 다 토해놔. 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낸 세금을 니네가 받아 처먹냐? 망치 부린 말이 맞다. 외국에 사립학교 있어요. 외국 사립학교는요 국고 지원 안 받아요. 지네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예. 우리 세금으로 자사고 지원하지 마라. 우리 세금으로 자사고 지원하지 마라. 그죠? 그래야 되겠죠? 나는 국민 세금으로, 아니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이야. 그걸 왜 부잣집 자식들만 혜택 받는 학교에다가 국고 지원을 하냐고. 심지어 국가에서 승마장을 지어줬어. 씨발. 씨발. 자사고를 폐지하든가 국고 지원 한 푼도 받지 말고 그동안 받아 처먹은 국고 지원 다 토해놔. 일반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는요 화장실이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나 진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 일반 고등학교들은 문짝 뜯어지고 화장실이 막 몇 개는 고장나 있고 귀신 나오게 생기는 고등학교도 많아. 심지어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건물이 무너져요. 애가 사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그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걔 고소당했잖아. 어이없음. 국가 안전을 위한 비상체계를 만든다고 박근혜가 방송하는 거 다 개뻥이야. 애가 자기네 학교 무너질 것 같다고 그 건물에 금간 거 그거 사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애들이 막 좋아요 누르고 이 학교 무너진다 큰일 났다 그랬어. 걔 고소당했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악착같이 담배세 걷고 소득세 걷어가지고 기준을 바꿔서까지 소득세 더 걷어가지고 왜 그 돈으로 부잣집 새끼들 승마장 지어주냐고. 우리 애들은 썩은 화장실 다니는데 자, 자사고 논쟁 제가 지금 너무나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저는 지금 우리 딸하고도 계속 논쟁 중이에요. 우리 딸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겠대. 나는 반대하고 있어. 얘가 자기네 앞에 있는 인문계고를 가면 인생을 망친다고 선생님들이 그런데 누가 인생을 망치냐. 지금 우리 딸은 외고를 가고 싶다고 막 그래요. 자사고가 생겨갖고 외고가 한풀 꺾였어. 막 이제 근데
뭐 외고의 인원을 줄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이제 외고 상황도 되게 안 좋아졌다는데, 그러니 애들이요, 중학교 애들이 갖고 있는 공포야. 일반 인문계 가면 인생 망친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지 말아야지. 어? 일반 인문계 가면 인생 망친다. 인생의 패배자 된다. 그게 중학생들의 사고방식이면 고등학교를 없애야지. 어? 아니 가서 인생 망친 학교를 왜 운영하냐고. 그만큼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일선 학교들에서 자사고하고 이 인문계고를요 차별하고 있어요. 근거를 제시해라. 왜 인문계고 1등급이 자사고 5등급하고 비교해서 떨어졌는지 근거 제시해라. 제시 안 해요. 나는 이런 대학들 모두 서울대, 연대, 고대 전부 다 감사해야 된다고 봐. 자사고와 일반 인문계고를 차별한 학교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인문계 1등급이면 자사고 1, 2등급 하는 애들이야. 중학교 때 떨어졌다고. 사실 왜 그러냐? 자사고도 레벨이 있잖아. 특목고도 레벨이 있어. 과학고 갈래다 떨어진 애나 대원외고 갈래다 떨어진 애는요, 일반 자사고들보다 훨씬 능력이 좋은 애야. 그런데 얘를 일반 자사고 애들보다 인문계고등학교 나왔다고 면접에서 떨어뜨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나는 이 대학들요 전부 감사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내신으로 가야 돼. 무조건 내신으로. 내신 등급의 점수 똑같이 줘야 되고, 나는 대학교에서요 내신 등급이나 이런 거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 내신 등급이 좋은 애가 그 학교에 지원했어. 그러면 수능 30%, 내신 40%, 그 다음에 뭐 면접이 몇십 프로다. 그럼 이 모든 게 투명해야 된다.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낼 때요, 애들 학교 보낼 때 이런 얘기가 있어. 옛날에는 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이의 체력이 애 학력이 된다. 아이의 실력이 된다. 이런 말이 있었대. 그랬더만 요즘 부자들이 비웃어. 아빠가 돈 번 걸로 어떻게 애 교육을 시켜요?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그래서 나온 게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인맥. 왜? 입학 사정관제도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인맥이 좋아야 된대. 이런 연병할 것들이. 응. 결국은 그래서 서울대가요, 서울대 합격생의 50% 이상이 부잣집 아이들이야. 옛날에는 서울대가 가난한 시골의 수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등록금이 싸니까. 지금은 가난한 수재들이 서울대를 갈 가능성이 없어. 거의 드물어. 있다면 뭐냐? 농어촌 입학 전형. 농어촌 입학 전형으로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없어. 그래서 요즘에 그런데 보내려고, 농어촌 입학 전형 가려고 3학년 때 농어촌으로 전학을 시켜. 그러니까 농어촌에 사는 주소지가 농어촌이면 붙는 거야. 붙여주는 거야, 특별 전형으로. 그래갖고 3학년 2학기 때 주소지를 시골로 옮겨. 농어촌 전형은 그 주소지가 어려서부터 계속 농어촌이었던 애만 받아들이는 걸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가난한 시골 아이들이 서울대 합격하게 되고, 그리고 지방 도시도 살아나지. 그리고 농어촌 전형은 경기도 일대라든가 이렇게 특수지역에도 한정하면 안 된다. 각 도별로 정확하게, 모든 도에 정확하게 나눠줘라. 인구 비례 웃기지 마라. 전부 다 경기도 일대에다가 주소지 만만하게 옮겨놓고 들어가는 건데, 경기도가 무슨 농어촌이냐. 대부분 도시지. 그러니까 그 농어촌이라 그러면 각 도별로, 모든 도에 똑같은 비율로 농어촌 특별 전형은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농어촌 살아야 농어촌 전형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라고. 그래야 지방 고등학교에도 활성화되고, 지역에 우리 애가 서울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지방에서 경쟁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되고, 그러면 지방에서 지방 경제도 인구가 늘어나서 살아나겠네. 그죠? 근데 좌우지간 필요한 건 서울대 연고대에 대한 신드롬을 버려야 돼. 무조건 서울대 연고대 가라. 그리고 무조건 대기업이나 판검사 되라. 우리 어른들이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나는 오늘 우리 딸이 들어오면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난 맨날 우리 딸한테 그래요. 엄마는 네가 한국에 있는 대학 가는 거 반대한다. 네가 굳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한국적 마인드로 경쟁하는 거 엄마는 반대다. 차라리 대학 등록금 가지고 해외여행 다녀라. 그래서 해외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해외에 가서 먹고 살 방법을 찾아라. 나는 우리 딸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 뭐 유학을 뭐 부모가 돈 줘가지고 몇 천만 원씩 받고 갈 생각하지 말고 외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나 방법을 찾아라. 네 스스로. 그래서 살아남으면 걔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살아남아.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특목고 가려고 막 악에 받쳐서 일했어. 특목고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했어. 연고대 졸업했어. 뭐 할 건데? 우리가 무슨 대기업 대재벌도 아니고 무슨 뭐 정부 고위 공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데 취직도 못 시켜. 서울대 연고대 졸업해서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 우리 딸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하려고. 내 꿈은 통일이야. 남북 통일을 빨리 하는 거야. 그래서 열차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너서 유럽까지 가는 거야. 무슨 역에서 내려서 얘 하나 먹고 살지 못하겠냐? 일단 통일을 하고 철도를 연결을 해. 김대중 대통령의 꿈이야. 아시아 횡단철도. 그 철도 타고 유럽까지. 그러면 통일만 되면 자동차 타고 유럽 가기야. 자동차 타고 중국 가고, 자동차 타고 러시아 가고, 자동차 타고 유럽 가고. 얘 하나 못 먹고 살겠어? 그러면 통일이 되면요, 북한하고 싸워야 된다고 60만 대군 유지한다고 저렇게 무리하게 군대 유지하면서 애들 죽어가는 것도 줄어. 왜? 우리에겐 누가 있어? 북한군. 전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진 북한군 있잖아. 국방은 북한군한테 맡기면 돼. 걔네는 못하는 게 없어. 새들한테 교육시켜갖고 막 미사일도 나르게 하잖아. 엔진 끄고도 막 정확하게 와가지고 천안함을 한 방에 빵! 2조각 내고 막 또 뺑뺑 돌아서 가는 북한군. 이거는 정신교육에 나온 거야. 우리 군인들 1대1로 붙으면 북한군 절대 못 이긴대. 그러니까 북한 애들한테 돈 주고 너네가 나라 지켜 그래. 그리고 우리 애들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지? 왜? 걔는 무인기도 잘 만들잖아. 잡히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는 무인기. 무적의 북한군. 아유, 지금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얘기하는 북한군은요, 우주에서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다 무찌를 것 같아. 우리 막 레이저 무기도 있다며. 북한군한테. 진도 앞바다에서 헬기가 떨어지니까 그 먼 데일리 시리즈에서 레이저 공격했대. 미국도 없는 레이저 무기 북한에 있어. 세계 최강이야. 못하는 게 없잖아 걔는. 그렇게 가난한데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빨리 통일을 하고 군대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철도 타고 자동차 타고 그리고 유럽이랑 중국이랑 러시아 유라시아 대륙을 무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잔 말이야.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고 5시네요. 마지막 이야기. 박원순 진돗개 사건이 심각했다며? 박원순 진돗개 사건이 뭐 한 2, 3일 인터넷에서 난리였대? 박원순 진돗개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 그리고 나는 그게 박원순이 사온 진돗개인 줄 알았어. 박원순 시장이 사온 진돗개를 시 비용으로 키우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서울시 상징으로 서울시 재산이라며 그게. 그 진돗개가 서울시 재산이라며.
그러면 박원순 진돗개라 그래갖고 박원순 시장이 시장 그만두고 물러날 때 그 진돗개 가져가는 줄 알았어. 아니라며. 그냥 서울시 공관 재산이라며. 서울시 공관에 있는 가구나 나무처럼 서울시 재산이래. 근데 박원순 진돗개래. 이야, 그럼 서울시가 박원순 거냐? 왜? 시청사도 박원순 거라 그러지? 시청사 주민세를 부동산세를 박원순이 내나? 이 기레기 새끼들 진짜 지랄 개지랄. 그러면서 박원순 진돗개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쌩 지랄이 났어. 그러면 박근혜 걔는 이슬만 먹어? 박근혜 걔 유지비는 박근혜가 뭐 야간에 뭐 편의점 알바 뛰어갖고 그 돈으로 뭐 개밥 먹이나? 박근혜 개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궁금해서 그래. 서울시에서 키우는 개가 박원순 개면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키우는 걔는 이슬만 먹어? 참이슬만 먹어? 아니면 박근혜가 그 개밥 벌으려고 밤에 나가서 뭐 편의점 알바 뛰나? 내가 살다 진짜 박원순 개? 이 진짜 이씨 확 개만도 못한 것들이 진짜. 자, 뭐 내가 오늘 잘못 얘기한 거 있어요? 예, 오늘 망치부인 방송한 것 중에 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다든가 뭐 명칭이 잘못됐다든가 7시간 동안 알바한 것 같다. 개밥 벌라고? 7시간 동안 개밥 벌로 알바한 거 아니냐? 새로운 학설이네? 어머! 추천! 세상에. 역시 오늘도 5시까지 삼천이 자발적 삼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망치 부인의 길거리 수다방에 대한 그 열망이 높지 않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망치 부인의 이 전국 순회 방송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이제 전국 순회 길거리 방송 생방송 하면서 망치 부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알리고 그리고 새롭고 강한 야당을 건설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원치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추천이 뭐 3,000개도 못 받은 거 아니겠나. 내가 이제 이틀 동안 지켜봤는데 그러네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추천이 자발적으로 3,000이 되어 있으면 5시까지 제가 15일부터 전국 순회 방송을 갈라 했는데 안 되겠네요. 예. 이 불타는 10미닛을 누르지 않으면 이 3,000개 추천도 못 받는 방송. 아니 뭐 보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냥 이 방송 접을 때가 됐어. 내가 방송을 너무 오래 했나 봐. 그죠? 예. 이 방송을 또 한두 달 쉬어줘야 그래야 우리 또 망치 부인 방송이 귀하다 느끼고 다들 올 텐데 말이에요. 뭐 아직도 추천 3,000개가 안 됐습니다. 네. 내가 망치 부인이 저게 매일 나가는 건 좀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 전국 순회를 하면서 여러분 망치 부인 방송 보면서 몰랐던 거 많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왜 있는지, 뭐 면책 특권이 왜 있는지, 입법사법 행정부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건지, 여당과 야당의 기능이 뭔지 이런 거 모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어때야 되는지 이제 넘었군요. 그러나 이미 5시가 넘은 지도 5분이 지났어. 그리고 불타는 10미닛을 눌렀기 때문에 3,000이 된 거라서 이건 무효야.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서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이고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예, 추석 연휴에 들어가서 이 다음 방송은 11일이네요. 9월 11일에 그 망치 부인의 다음 방송을 시작할 예정인데 11일 방송에서 자발적으로 5시까지 추천 3,000이 되면 망치 부인이 15일부터 전국 순회에 대한 계획을 짜고 만약에 11일 날 9월 11일에 자발적 추천 3,000이 안 된다면 뭐 그냥 없던 얘기 되는 거죠. 예.
예. 눈은 마음이다님, 새벽별님, BJ 메뉴님, 고급백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그동안 몇 번 이 대도시를 돌았단 말이야. 광역으로. 근데 이젠 좀 작은 도시로 돌고 싶어. 예. 작은 도시로 이렇게 돌면서, 그 이제, 작은 거점들 있잖아요. 가령 뭐, 전북에서는 어디가 거점이야? 고창? 아니면 뭐 나주? 예. 그 강원도는 한 번도 못 가봤어. 충청도하고. 충청도 대전부터 이렇게 한 번도 못 가봤고, 강원도도 지금 한 번도 못 가봤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 충청도부터 한번 시도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추천이 3,000개가 안 되는데, 뭐 자발적 추천 3,000개도 안 되는데, 제주도도 한번 가지 내가. 제주도를 내가 한번 가겠어. 별풍선 받은 걸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내가 제주도도 한번 가겠어. 울릉도는 좀 멀지 않어? 울릉도도 인터넷이 돼요? 거기 미안한데 울릉도도 와이파이 잘 되나? 거기 그 울릉도에 LTE 잘 돼요? 근데 여기서 울릉도가 인터넷이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울릉도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니 어디 오라고 얘기하지 말고 추천이나 해. 내가 어디 가기를 바라면 당신들이 이제 저기 11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방송을 열자마자 추천 3,000개를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그날 투표해갖고 제일 표 많이 나온 대로 망치부인이 갈 테니까. 평양 이리 와. 평양 쓴 놈 나와. 평양 쓴 놈 나와. 니 탈북자 새끼야. 아니면 간첩이지. 어디서 평양이야 평양. 이리 와. 평양 쓴 놈들 다 나와. 니네 블랙이야.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내가 평양 가면 새끼야. 내가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간첩 새끼 이거 진짜. 예, 고급 백수님 고맙고요. 자, 그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놈이었어 이놈. 이 간첩 이 새끼 이거 간첩 새끼 이거 어디다 대고 평양이야 평양은. 와이파이 안 되면 못 가요. 예, 와이파이가 안 되면 못 갑니다. 내가 그 유럽 여행을 가봤잖아. 생전 처음.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 너무 아름다운 그 골목골목과 그 멋진 풍경들 다 필요 없어. 인터넷 안 돼. 아프리카 방송이 안 돼. 선진국은 인터넷이 안 되더라? 충격 먹었잖아. 인터넷 방송이 안 되는 걸 보면서 그곳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요, 한국이 인터넷 환경 제일 좋아. 전 세계에서 인터넷 환경 제일 좋은 게 한국이야. 우린 시골에서도 막 요즘에 LTE가 되잖아. 그죠? 시골에서도 LTE가 되는데, 도봉산에서도 LTE 돼. 근데 유럽 갔는데 LTE가 안 돼. 아니 그 인터넷이 잘 안 돼. 방송을 할 수가 없어. 와, 나는 그 못 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무슨 뭐 아름다운 나라 이과수 폭포 죽어도 안 가. 그런데 인터넷 안 되면 못 가. 망치 부인은 인터넷이 돼야 가. 인터넷 안 되면 안 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켜서 우리 땅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아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추석 앞두고 오늘 방송이 오늘 추석 앞두고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 내일까지 재방송하고 내일부터 7일까지는 주간 재방송하고 그 다음에 8일 추석 당일날부터는 세월호 첫날 방송 재방송해 드릴게요. 예, 세월호 첫날 방송 재방송해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볼만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정말 스마트폰 쓰고 있고 인터넷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김대중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돼. 그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인터넷망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잘 되는 동네가 된 거야. 나라가. 정말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거는 온 국민이 감사해야 돼요. 네. 자,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스티커와 초콜릿과 별풍선으로 망치부인에게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초콜릿은 불타는 10미닛을 사는데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티커는 1000명방을 만드는 데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별풍선은 망치부인과 가족들의 맛있는 먹거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선물 모두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을 해주신 3122분께, 2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평안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되시기 바라고요. 명절인데 돈이 없어요. 뭐 명절인데 너무나 우울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동생이 작년에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암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올해 이렇게 추석 때 아무리 뭘 이렇게 주고 그래도 다운돼 있더라고. 기분이 축 처져 있는 거야. 이제 명절이 되고 그 시댁 식구들을 보고 이럴 생각을 하니까 얘가 더 마음이 가라앉나 봐.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봄에 어느 날 수학여행 간다고 가방 메고 가면서 비싼 운동화 사주니까 아깝다고 집에 놓고 갔던 애들, 그렇게 가서 돌아오지 못한 자식들 때문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일교차가 심해져도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부모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명절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보내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대신 그래서 이번 추석은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은 나의 고객이야. 어떤 고객? 세월호로 지금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의 진실을 알릴 대상, 나의 고객. 이제까지 이 모든 언론의 거짓말로 인해서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사신 우리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우리 진실의 파수꾼이 돼서 이번 추석에는 정말 우리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추석 때 홍보전, 선전전 정말 잘해야 돼. 알았지? 이번 추석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하자. 친인척 중에 한 명 이상 진실을 알렸다. 11일 날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많은 간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추석 명절 우리의 대목을 만듭시다. 대한민국의 진실을 살아 숨쉬게 하는 그런 대목을 만듭시다. 이번 추석은 정말 전국의 민주주의의 의미가 뭔지 오늘 방송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누가 비정상이냐? 박근혜가 비정상이냐? 국민이 비정상이냐?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장이냐? 아니면 국민이 막장이냐? 그때 뭐라 그랬지? 미개하다 그랬나? 박근혜를 지지하는 새누리당이 미개하냐? 국민이 미개하냐? 이번 추석 때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정말 추석이 끝나고 기적을 만드는 이번 추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슬퍼하면 안 돼. 그리고 너무 티내면 안 되고 속마음을 너무 드러내면, 가령 영업을 하는 사람이 뭘 팔기 위해서 너무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못 팔아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좋은데 네가 마음 있으면 사봐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상대방이 확 달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냐?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종편, 조중동 종편 보느라고 국민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국민 중에 60%는 알아. 국민 60% 중에
그 30%는 잘 알아. 나머지 30%는 대충은 알지만 아는 척 안 해. 아는 척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아는 척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시죠? 라고 얘기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죠?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거를 토해놓으면서 공감대가 형성돼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야 그래야 상대방이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래. 아, 네가 뭘 알아. 아우 답답해. 그런 식의 표현은 적군을 만드는 거야. 알았죠?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예,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가서 여러분이 세월호의 진실을 전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다? 기부스? 아니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 온 가족들, 온 친척들 정말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살아가느라고, 아니 1993년 이후로 이 신자유주의가 다 깨부셔버린 이 가족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지난 10년 내내 힘들었어요. 지난 1년도 힘들었고 설날부터 헤어져서 우리가 6개월 이상 각자 처한 곳에서 모두 비참하고 힘들게 살았던 가족들이니 이번 명절에는 힘드셨죠. 아유, 이 힘든 시절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우리 만났냐고, 반갑다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 만나서 사랑과 위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시고, 작지만 마음의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마음을 모아, 열기를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선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 고생하셨고요. 추천해주신 3159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9월 11일 낮 2시 9월 11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